남한산성 47일 우리가 몰랐던 지옥도. 삼전도 그날의 치욕보다 더 끔찍했던 47일. 1637년 1월 30일 조선의 임금 인조가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 앞에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땅에 찢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얼어붙은 땅을 적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 삼전도의 굴욕을 병자호란의 전부로 기억합니다. 교과서가 가르쳐준 치욕의 결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지옥은 저 삼전도에 있지 않았습니다. 진짜 지옥은 저 굴욕적인 항복식이 있기 전 남한산성이라는 고립된 섬에서 펼쳐진 47일간의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성 밖을 포위한 12만 청나라 대군, 그리고 성 안에 갇힌 13,000명의 군사와 수만 명의 백성. 오늘 우리는 이 47일간의 기록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려 합니다. 식량이 떨어져 왕의 수라상에 쌀 한 톨이 오르지 못했던 극한의 굶주림. 살아서 후일을 도모하자는 자와 죽어서 의리를 지키자는 자가 서로의 멱살을 잡았던 처절한 이념 전쟁. 그리고 구원병은 오지 않았습니다. 교과서가 말해주지 않는 47일간의 지옥도 지금부터 그 성문을 엽니다. 5일 만의 질주, 준비되지 않은 고립. 1636년 12월 병자호란은 예고된 재앙이었지만 그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가 이끈 12만 대군은 전쟁을 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냥을 하러 왔습니다. 사냥의 목표는 단 하나, 조선의 왕 인조였습니다. 청기병대는 압록강을 건넌 지 단 5일 만에 수도 한양 근처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휴전선에서 기계화 사단이 출발해 5일 만에 서울 톨게이트를 통과한 겁니다. 조선 조정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전하, 북쪽 오랑캐가 개성을 통과했다 하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장계는 어디 있느냐? 장계보다 청나라 군대의 말이 더 빨랐습니다. 인조의 원래 피난 계획은 강화도였습니다. 하지만 강화도로 가는 길은 이미 청해 선발대에게 막힌 뒤였죠. 선택지는 단 하나, 남쪽의 남한산성 뿐이었습니다. 인조는 12월 14일 밤 비참한 도주를 시작합니다. 왕과 신하들, 그리고 13,000여 명의 군사들이 남한산성으로 허겁지겁 밀려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준비였습니다. 남한산성은 천혜의 요새였지만 그 안에는 겨우 50일치의 식량과 최소한의 방어물자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50일 가까이 이곳에 갇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2월 16일 청해 주력 부대가 성을 완벽하게 포위했습니다. 47일간의 지옥, 그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겁니다. 얼어붙은 성, 추위와 굶주림의 이중고. 그의 겨울 역사는 기록합니다. 유난히 추웠다. 남한산성의 기온은 영하 20도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병사들은 가만히 떼기를 뒤집어쓰고 성벽을 지켰습니다. 기록에는 병사들이 창을 잡고 서 있는데 손이 창자루에 얼어붙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밤사이 보초를 서다가 그대로 얼어 죽는 동사자가 속출했습니다.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굶주림이었습니다. 50일치 식량은 피난민들까지 몰려들면서 불과 20여 일 만에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쌀죽으로 연명했습니다. 그 다음엔 군말을 잡아먹었습니다. 매일 수십 마리의 말이 도살되었습니다. 말이 다 떨어지자 짚을 끓여 먹었습니다. 성벽을 이으려 가져온 볏짚까지 모두 식량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소와 말의 가죽안장, 신발 등을 물에 불려 끓여 먹었습니다. 이 비극은 왕이라고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왕이 먹을 쌀조차 없었다. 인조의 수라상에도 쌀밥이 사라졌습니다. 멀건 쌀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은 그마저도 없어서 신하들이 겨우 구한 콩 몇 줌으로 죽을 쏘아 올렸습니다.
왕이 이 정도였으니 병사들과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성안은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죽어가는 시체들의 악취로 진동했습니다. 더 잔인한 것은 청나라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청군은 일부러 성벽 가까이 다가와 조선에서 약탈한 소화돼지를 잡고 고기 굽는 냄새를 성 안으로 풍겼습니다. 굶주림에 미쳐가던 조선 병사들에게 이 고기 냄새는 그 어떤 무기보다 잔인한 고문이었습니다. 항복하면 살려주고 배불리 먹여주겠다. 청나라의 외침에 성벽을 넘어 탈영하는 병사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붓으로 싸운 전쟁. 최명길 때 김상원. 성 밖에서는 총칼이 오갔지만 성 안에서는 더 치열한 말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두고 두 거인의 신념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주화파 최명길. 이조판서 최명길. 그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전하, 지금 명분과 의리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백성은 굶어 죽고 군사는 얼어 죽고 있습니다. 죽는 것은 쉽사오나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단 살아야 합니다. 살아서 훗날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 치욕, 신이 다 짊어지겠으니 제발 항복을 윤허하여 백성을 구하소서. 그에게 항복은 굴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유일한 전략이었습니다. 척화파 김상원. 예조판서 김상원. 그는 이상주의자이자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전하, 어찌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으려 하십니까?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깨끗하게 죽을지언정 더러운 삶을 구걸할 수는 없습니다. 성문 밖으로 나가는 날 신은 먼저 목을 찔러 자결할 것입니다. 그에게 항복은 삶이 아니라 나라의 정신을 죽이는 자살행위였습니다. 인조는 이 두 거인 사이에서 매일 밤낮으로 시달렸습니다. 최명길이 청나라에 보낼 항복 문서를 써오면 김상원이 그 앞에서 통곡하며 문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럼 최명길은 찢어진 조각을 말없이 다시 주워 모아 풀로 붙였습니다. 대감, 찢는 이도 있어야 하고 붙이는 이도 있어야 하지 않겠소. 이념의 전쟁. 성안의 진짜 전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왕의 우유부단함 속에서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성안의 사람들은 더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꺼져가는 희망. 구원병은 오지 않았다. 물론 굶어 죽기만을 기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안에서는 필사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밤을 틈타 성문을 열고 나가 청군의 진지를 기습하는 결사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초반에는 몇 번의 승리를 거두며 적장의 목을 베어오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2만 대군에게는 그저 모기에게 물린 상처에 불과했죠. 진짜 희망은 성 밖에 있었습니다. 인조는 성에 갇히기 직전 전국의 팔도에 왕을 구하라 는 경문교서를 보냈습니다. 이 교서를 받은 전국의 근왕병, 구원병들이 남한산성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안의 사람들은 이 구원병 소식 하나만 믿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청나라는 최정의 기병대였습니다. 충청도 감사 정세규의 군대는 산성 근처 험천에서 청군에게 괴멸당했습니다. 강원도 감사 조정호의 군대 역시 패퇴했습니다. 가장 뼈아픈 패배는 쌍령 전투였습니다. 무려 4만에 달하는 경상도 근왕병이 단 300명의 청나라 기병 선발대에게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지휘관들의 무능과 공포심 그리고 화약고 폭발이라는 불운까지 겹쳐 4만의 군대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괴멸했습니다. 남한산성 성벽 위에서 이 모든 패전 소식을 들은 인조와 신하들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해줄 군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성안은 완벽한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다. 강화도의 함락. 1637년 1월 22일
47일의 고립 중 가장 비극적인 소식이 날아듭니다. 남한산성이 플랜 B였다면 조선의 플랜 A는 강화도였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오기 전 왕실 가족들을 모두 강화도로 피신시켰습니다. 강화도는 바다로 막혀 있어 절대 함락되지 않는다. 이것이 조선의 마지막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는 몽골의 후예였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몰랐지만 바다가 어는 겨울을 이용했습니다. 청군은 얕은 바다가 꽁꽁 얼어붙자 썰매와 보드를 이용해 얼음 위를 달려 강화도를 기습했습니다. 조선의 방어선은 속수무책으로 뚫렸습니다. 강화도는 단 하루 만에 함락되었습니다. 세자빈과 복림대군을 비롯한 모든 왕족이 청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남한산성에 전해졌을 때 성안의 모든 것은 무너졌습니다. 김상헌을 비롯한 척화파 신하들은 더 이상 싸우자고 말할 명분을 잃었습니다. 지켜야 할 왕실이 적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인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항복 외에는 그 어떤 선택지도 남지 않았습니다. 피눈물로 쓴 항복 문서. 그날의 난투극. 항복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누군가는 이 치욕의 항복 문서를 써야 했습니다. 인조가 신하들에게 명했습니다. 누가 이 글을 쓰겠는가?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조선 최고의 문장가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 누구도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눈치만 보며 붓을 잡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때 또다시 최명길이 나섰습니다. 신이 쓰겠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붓을 들고 청 황제에게 올리는 굴욕적인 항복 문서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김상헌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달려들어 그 항복 문서를 빼앗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성통곡했습니다. 차라리 이 자리에서 내 목을 치시오. 이 글만은 아니되오. 최명길은 울고 있는 김상헌을 바라보며 찢어진 조각들을 말없이 다시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대감께서는 이 문서를 찢는 것이 의리라 하시오. 하지만 신은 이 문서를 다시 줍는 것이 의리라 생각하오. 이 조정의 문서를 찢는 신하가 한 명쯤 있어야 하듯 이 치욕을 감수하고 줍는 신하 또한 한 명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소이까. 그는 찢어진 문서를 다시 붙여 혹은 새로 작성하여 청나라 진영으로 보냈습니다. 살자는 자의 신념과 죽자는 자의 신념이 충돌한 47일간의 비극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성문이 열리던 날 1월 30일 고립 47일째 인조는 왕의 용포가 아닌 죄인을 상징하는 푸른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승자의 문인 남문이 아닌 시신을 내보내던 서문을 통해 성을 나섰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굶주리고 지친 행렬. 그들은 47일 만에 처음으로 밟는 성 밖의 땅 삼전도로 향했습니다. 남한산성의 47일. 그것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분과 의리라는 낡은 이념이 생존이라는 현실의 무게에 처참하게 짓밟힌 현장이었습니다. 누가 옳았을까요? 나라의 정신을 지키려 했던 김상헌일까요? 나라의 백성을 지키려 했던 최명길일까요? 역사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 혹독했던 겨울, 좁은 산성 안에서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이념의 칼날 위에서 고통받았던 수만 명의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남한산성을 거닐 때 그 성벽의 돌틈 사이에는 400년 전 그들의 피와 눈물이 여전히 서려 있습니다.